4강에서는 우리가 그 전망이론, 첫 번째 전망이론을 갖다 볼 텐데요. 이 그 4강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표가 있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갖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 4강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휴리스틱, 그 다음에 휴리스틱에 의한 그런 편향, 그죠? 을 갖다 봤어요. 이건 주로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동 경제학과 연관된 그런 개념들이죠.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을 갖다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이론이 뭐냐? 그죠? 이걸 갖다 볼 텐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리스크 상황에서 판단하는, 그죠?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전락할 때나 상황이 바뀌는 거죠.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호전될 때 즐겁다기보다는 힘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즉 어떤 방향이든지 좋다가 나쁘든지 나쁘다가 좋든지 힘이 들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그 변화에 대한 감각을 갖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같은 20도라도 기온이 여름에는 20도면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같은 20도인데. 즉 뭐냐면 인간은 온도, 밝기, 맛에 대해서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 감각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같은 그런 물건도 상황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맨날 그런 산의 진미, 부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그죠? 라면 먹을 때 오히려 어이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라면이 별게 아닌데. 그래서 뭐 반면에 이제 뭐 가난하게 맨날 라면만 먹는 사람들은 라면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나온 이론이 뭐냐면 바로 프로스펙트, 한국말로는 전망 이론이라는 건데, 이 프로스펙트라는 건 뭐냐면 희망 또는 가망 또는 기대를 갖다 프로스펙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실현될 확률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너먼하고 트워스키가 전망 이론을 갖다 이제 만들었죠. 프로스펙트 티어리라고 해서 이코노메트리카라는 데다 이제 경제 학술지에다가 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4장을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경제학 표준 이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을 갖다 이제 카너먼하고 트워스키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위에서와 같이 변화에 반응한다가 출발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너먼하고 트버스키가 원래는 이 이론과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갖다가 가치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밸류 티어리라고 명명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가치 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밸류 티어리가. 그래서 차별하기 위해서 전망 이론이라고 이제 명칭을 갖다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밸류 티어리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제학 표준 이론에서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이제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은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치 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냐면 확률 가중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용 함수에 기존의 그런 그 기대 효용 이론에서 효용 함수에 대응하는 게 바로 가치 함수라는 거예요. 가치. 효용이 아니라 효용이 가치, 밸류로서 이제 그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준거점, reference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기준점, 이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하게 돼요. 변화가 이제 이걸 갖다 기준으로 변화가 됐다 안 됐다를 갖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둘을 갖다가 효용, 그다음에 기대 효용 이론하고 전망 이론을 갖다 비교를 하면 오른쪽에는 표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치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보면 기대 효용 이론은 효용 함수라는 것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게 들었을 텐데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고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학 기호로는 U dot이라고 얘기해요. 점이잖아요, 점. dot이 이제 점이니까. 그죠? 반면에 전망 이론에서는 가치 함수라는 걸 갖다 이제 쓰는데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건 valu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협상론에서도 value function이라는 게 나오죠. 가치 함수라는 게.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틀려요. 똑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가 그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그게 사람마다 가치를 갖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는 객관적으로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U dot 그렇죠? 근데 그 전망 이론에서 쓰이는 가치 함수는 V라고 표시를 하고 utility가 아니라 value라고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를 다르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이제 확률을 갖다 얘기하죠. probability. 이건 객관적인 확률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그죠? 근데 게임 이론이나 전망 이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죠. probability, weight, function. 그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죠. 객관적인 확률, 주관적인 확률. subjective belief, 소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전망 이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2로 그죠? 절대적인 손익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1만 원을 갖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1만 원이 더, 만 원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효용이 1만 원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전망 이론에서는 어떤 준고로부터의 상대적 손익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현재 만 원이 있다. 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럼 만 원이 또 생겼다. 그러면 뭐야? 가치는 0인 거예요. 0. 만 원을 또 받아도 이미 만 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또 만 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가치를 갖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치가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전망 이론하고 기대 효용 이론을 갖다가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이 표가. 그죠? 그러면 이 가치 함수라는 게 굉장히 다른데 효용 함수하고 이게 뭐냐? 특징은 뭐냐를 보면 가치 함수는 정의를 보면 손실과 이득이 X축과 가치를 나타내는 Y축에 대해서 S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고점에 의존한다. 그죠? 변화가 일어난 그런 기준, 변화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에 의존한다. 이 가치 함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 다음에는 민감도는 체감한다. 민감도 체감성. 그 다음에 손실을 더 회피한다. 이익보다. 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을 갖다가. 그죠? 로스 어버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치 함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치 함수, value function의 첫 번째, 전망 이론의 첫 번째 축인 가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가치 함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선 있죠. 이게 가치 함수예요. 그죠? 가치 함수예요. 즉 뭐냐면 x축에는 기준점을 갖다 중고점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득이고 왼쪽으로 가면 손실이 되는 거죠. 중고점에서. 그죠? 아까 뭐 중고점이 만 원을 받았을 때 기존의 그런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만 원이 또 생기면 효용이 만 원만큼 더 늘어나지만 가치 함수 전망 이론에서는 기존에 만 원 받고 있었는데 만 원을 또 받았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X축은 그거고 Y축은 뭐를 얘기하냐면 중고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은 뭐냐면 정의 가치, 플러스의 가치, 플러스로 나타나는 가치예요. 그죠? 중고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Y축, 아래는 뭐냐면 부의 가치, 네거티브 밸류라는 얘기예요. 그죠? 손실을 느껴지는 그런 정도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걸 나타내는 곡선이
S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가치 함수라는 거예요. 가치 함수. 그죠? 그래서 이게는 가치는 표준 경제에서 이게는 효용 같은 겁니다. 그죠? 돈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소득이면 이게 돈의 단위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이거는 이제 돈이지만 이거 옛날에는 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원의 효용. 이게 돈이면 뭐 5,000원의 효용은 5,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5,000원의 밸류 가치는 뭐냐면 5,000원을 갖다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가치 5,000원의 가치를 갖다가 V 5,000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5,000원이 줄어들었을 때 가치 부의 가치죠 이때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5,000원 손실했을 때 잃었다고 느끼는 가치 부의 가치를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죠? 사람마다 이게 사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죠? 같은 개인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 문제마다 또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점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죠. 그죠?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그래서 또 1,000만 원이 늘었다면 플러스 1,000만 원. 1,000만 원이 줄어들었다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 그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중고점 보통 0으로 잡는데 이게 꼭 0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각각의 경우에 이제 중고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S 형태로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선을 갖다 곡선을 갖다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0을 갖다 중고점을 갖다 중심으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감도 체감성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익이 늘어나면 그대로 그 가치가 그거에 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다가 처음에 황창 늘어나다가 점점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민감도 체감성이 사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손실이 날 때도 처음에는 왕창 손실을 느껴지지만 점점 뭐예요? 부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손실 회피성, 로스 어버션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늘어나고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1이 1만큼 느껴진다면 요만큼 똑같은 정도로 손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 부의 가치는 1이 아니라, 그죠? 2.25 정도로 느낀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2.25라는 숫자가 사실은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즉 뭐냐면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손실에 더 큰 부의 가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손실 회피성이에요. 그죠? 이익보다 약 2.25배 정도 더 크게 손실을 갖다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끝내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는 지금 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요 선하고 교과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 자세하게 내용을 갖다 보지 않고 그냥 그 아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냥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즉 손실에 대한 부의 가치, 손실 회피성을 나타내려면 이게 더 밑으로 쭉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림에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망 이론의 첫 번째 축이 가치함수라고 얘기했고 이 가치함수의 특징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보기로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거점 의존성, 레퍼런스 포인트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특징.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치는 중거점, 통상 0입니다. 그래서 꼭 0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으로부터 변화 또는 그것과 비교하여 측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중거점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수준의 그런 가치를 갖다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적인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 유틸리티라는 거는 이게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통계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인데 에서 출발을 사실 한 거예요. 이 효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효용을 갖다가
부의 수준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죠, 그죠? 부가 더 크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효용이 크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행동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갖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너먼이 뭐라고 불렀냐면 효용을 부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갖다 베르누이의 착오, 오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자신에게 금융자산이 증감을 갖다가 했다는 걸 갖다 이제 알게 됐어요. A는 자산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소를 했고 B는 1천만 원에서 얼마요? 1,1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할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표준 이론, 경제학 교육 이론에서는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 됐고 1,100만 원이니까 당연히 3천만 원이 더 많으니까 뭐예요? A의 효용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더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경제에서 가치 이론에 의하면 B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뭐냐면 A의 중고점은 4천만 원이었고 B의 중고점은 1,000만 원이었어요. 따라서 가치함수를 보면 A의 가치함수를 보면 1,0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B의 가치함수의 측면에서 보면 1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 완전 반대죠. 그죠? 이렇게 효용 또는 비효용, 뭐 교과서에서는 불효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불효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그냥 둘 다 디스유틸리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비효용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효용을 갖다 초래하는 것은 부의 변화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은 커너먼 이전에 해리 마코비츠라는 사람이 52년생인데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이 이미 간략하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즉 뭐냐면 중고점은 병인 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갖다 깨닫는 거, 그죠? 병이 걸리는 게 이제 중고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건강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죠? 사회 규범, 타인의 기대, 요구,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에서 체중 10kg 감량 하면 행복감이 느끼는 거예요. 90kg에서 100kg에서 90kg 떨어지는 거하고 80kg에서 70kg 되는 거하고, 그죠? 그 변화의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고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70kg, 80kg, 뭐 90kg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변화했는가 현재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효용을 갖다 느끼게 된다,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망 이론의 첫 번째 축인 가치 함수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민감도가 체감한다.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거예요. diminishing sensitivity. 이게 이제 가치 함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익 또는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는 변화에 민감해서 가치가 크게 변동하지만, 여기서 보면 작을 때는 크게 변동하지만 점점 돈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커지면서 이거는 커질 때 변화에 대한 가치 변동이 둔감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마치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주류경제학의 표준 이론에서 얘기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이제 위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죠. 이런 거, 요거 이런 것들이 점점 완만해지는 걸 갖다가 이게 민감도 체감성이라고 그래요. 역시 이제 뭐 손실일 때도 사실은 아까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기울기가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민감도 체감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같이 3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1도에서 4도 오르는 경우하고 21도에서 24도 오를 때는 사실 3도 차이, 똑같이 3도 차이지만 1도에서 4도 오를 때 더 많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21도에서 24도로 오르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작을 때 1도에서 4도로 변할 때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또 예를 갖다 들면 카너먼하고 트버스키, 세일러 세 명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그다음에 종이하고 연필을 사용해서 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거 같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쓴 게 있잖아요. 6,000, 0.25. 이게 뭐냐면 6,000은 뭐냐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 예, 가치예요, 가치. 아주 그 돈이에요, 돈. 그다음에 오른쪽 건 뭐냐면 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가로 열고 1,000, 0.5 대 2,000, 0.1이라는 건 뭐냐면 50%의 확률로 1,000원을 딸 확률 그거하고 그 대안하고 10%의 확률로 0.1로 2,000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을 갖다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 복권하고 비슷하죠. 복권. 그죠? 이 복권을 갖다 이제 프로스펙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석을 하자면 1,000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0.5, 2,000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0.1. 그러면 이제 꽝일 확률은 0.4라는 얘기죠. 그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확률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딱 써 있고 괄호가 양쪽에 있으면 이거는 1,000원을 갖다가 100%의 확률로 딴다는 거예요. 그죠? 확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0원, 즉 1,000원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거에 뭐예요? 확률이 50%다. 이런 얘기예요. 즉 0.5의 확률로 1,000원을 손해본다를 갖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갖다 이제 읽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실험을 갖다가 이제 오른쪽 상자에 있는 실험을 갖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6,000원을 갖다가 4분의 1의 확률, 25%의 확률로 따는 거 그런 대안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00원을 갖다가 25% 따거나 아니면 2,000원을 갖다가 25%의 확률로 따거나 그죠? 요 대안 둘 중에 하나가 걸리는 대안이 이제 B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택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야? 그렇죠. B를 갖다 선택한 사람이 82%고 A를 선택한 사람들이 18%였어요. 그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표준 이론, 그 기대 효용으로 이제 그 이론으로 정답을 찾아보면 사실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는 뭐야? 기대 그 효용을 갖다 계산해 보면 A는 6,000원 곱하기 0.25, 그러니까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그죠? B도 지금 이거 아니면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랬을 경우에 뭐야? 물론 꽝도 있죠. 꽝도 뭐 50% 되죠. 그렇지만 요거의 확률 둘 중에 하나가 걸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4,000원 곱하기 25% 더하기 2,000원 곱하기 25%니까 이것도 1,500불이에요.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러니까 A나 B나 기대 효용에서 얘기하는 답은 뭐냐면 A와 B가 무차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차별. 그죠? 그런데 가치 이론에서 전망 이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A하고 B를 갖다가 똑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비가 같아야 되는데 이 B를 갖다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죠?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치 이론, 전망 이론에서는 이게 기대 효용 이론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확률은 다 25%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00원의 가치 하고 4,000원의 가치 더하기 2,000원의 가치를 갖다 하면 이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 더한 게 4,000원의 가치를 하고 2,000원의 가치를 더한 게 6,000원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민감도가 체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서브 애디티비티라고 얘기를 해요. 준 가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위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 민감도가 체감하는 즉 준 가산성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2를 갖다가 2,000원을 소비했을 때 그때 가치가 이거죠. 빨간색이죠. 그죠? 그다음에 4,000원을 소비했을 때 가졌을 때 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6,000원을 가졌을 때 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민감도가 체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4,000원 그 6,000원을 갖다가 가졌을 때 효용 그 가치하고 2,000원 가졌을 때 가치 더하기 4,000원 가졌을 때 가치를 갖다 합한 것이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6,000원 가졌을 때 가치는 이만큼이죠. 이거죠. 그죠? 그런데 4,000원의 가치 더하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2,000원의 가치 이걸 갖다 더 얹어주면 이게 이제 2,000원 가졌을 때 가치 더하기 4,000원 가졌을 때 가치인데 이게 이 길이가 그죠? 6,000원을 가졌을 때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함수가 가치 함수가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뭐야?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만해지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민감도 체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치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S자로 생겼잖아요. 이거의 특징, 그러니까 가치 함수의 특징의 두 번째가 이렇게 민감도가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대로 이게 가치 함수는 민감도가 체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손실의 경우입니다. 이게 경우가 아니라 손실의 경우인데 역시 이제 그 카나먼하고 투퍼스키 세일러가 실험을 했어요. C라는 대안은 뭐냐면 6,000원을 갖다 손해보는 대안인데 그게 확률이 25%. 그죠? 두 번째 D 대안은 뭐냐면 4,000원을 손해보는 확률 25%로 하고 그 다음에 2,000원을 25%의 확률로 손해를 보는 그런 확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하고 D의 중에 뭐가 좋으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C를 갖다 선택한 사람이 70%고 D를 선택한 사람들이 30%예요. 아까 위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죠. 아까는 뭐예요?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키는 걸 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걸 갖다 더 선호했는데 지금은 손실이라고 얘기하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그죠? 이걸 갖다 선호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뭐 표준 이론 기대형으로 정답을 하면 A, B는 무차별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둘 다 이제 기대되는 그런 손실은 마이너스 1,500원, 여기도 B도 마이너스 1,500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70%가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D를 갖다가. 그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25%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 없어. 똑같으니까. 그죠? 제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6,000원의 손해가 가지는 가치, 부의 가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치죠.는 절대값으로 보면 뭐예요? 4,000원을 손해보는 거의 부의 가치 더하기 2,000원을 갖다 손해보는 거의 부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뭐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그죠? 이건 역시 민감도 체감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것도 반대지만 이 반대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손실 쪽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6,000원의 그 손해보는 가치가 부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근데 민감도 체감을 갖다 의미하죠. 이게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도 부동호도 바뀌니까 여기에서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 민감도 체감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부의 경우에 이렇게 완만해지죠. 그죠? 이거 같은 이제 민감도 체감이 바로 이 가치함수의 특징이다. S자 그 형태의 가치함수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민감도가 불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뭐냐면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도 그 변화되는 정도가 계속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000원, 4,000원, 6,000원. 그 다음에 저기 말고 6,000원에 가졌을 때 가치하고 2,000원의 가치, 4,000원의 가치하고 더한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죠? 요걸 갖다 딱 얹어주면 길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민감도가 불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additivity, 가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보면은 위에서는 B가 선택됐고, 그죠? 즉 이익을 볼 때는 B가 선택이 되고, 그죠? 즉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게 될 때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지 않아요. C를 선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난다. 이게 의미다, 함의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실험에.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고 사람들이 손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베팅을 막 하고 손해다 그러면은 베팅을 갖다 안 하고 안전한 자산을 갖다 선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법성 얘기가 나왔는데 가산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설명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가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가치는 A의 집합 A의 가치 더하기 집합 B의 가치.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같아지면 이 가산성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선형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집합 A가 원소가 3개가 있고, 그죠? 집합 B는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A와 B의 그런 합집합은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죠? 원소가 A하고 B하고 합치면 그렇죠. 7개가 있죠. 그거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 B의 원소의 개수 4개 더하면 7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산성이에요. 그럼 non addivity는 뭐냐? 비가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뭐냐면 합집합의 값하고 A의 값, B의 값을 더해도 이게 같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 버리면, 그죠? 그러면 A는 3개, B는 4개잖아요. 근데 A하고 B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그렇잖아요. 5개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더하니까 7개가 돼요. 즉 뭐냐면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가산성에 슈퍼 에디티비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버 에디티비티라는 걸 갖다 또 추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슈퍼 에디티비티 뭐냐면 합집합의 값이 각각 더한 함수의 각각의 값을 더한 것보다 더 큰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교집합이 없고, 그죠? 교집합이 없고, 합집합을 볼 때는 사실 이거 밖에도 이제 다른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 전체를 보면은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7개다, 8개, 9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합집합은. 그러니까 이게 9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A의 값, 몇 개죠 이게? 원소의 개수가 3개죠. 3. 이건 몇 개예요? 4개죠. 일단 3하고 4개하고 더하면은 셋하고 넷하고 더하면 7개죠. 이건 7이라는 얘기예요. 7. 이거는 9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가산성이라고 그래요. 초가산성. 즉 뭐냐면 협상론 2장 2절에 이제 샤플리 밸류 얘기할 때 가치함수 얘기하면서 여기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협상할 때 경우에 공조적으로 행동한다면, 공조하면 더 가치가 커지거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 이외로 더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추가적으로. 그럴 때는 뭐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공조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협상론 공부할 때, 즉 그 공조적 게임 이론 공부할 때는 슈퍼 에디티비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초가산성. 근데 지금 행동경제학에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갖다 전망 이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서브 에디티비티, 준가법성, 가산성이라고 안 그러고 또 이게 준가법성이라고 또 번역을 하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이 합집합이 뭐예요? 각자의 값을 A 집합의 값, B 집합의 값을 갖다 더한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2개 더했더니 5개인데, 이건 5개인데 따로따로 하면 얘는 7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준가법성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 지금 얘기한 대로 얘는 5개, 둘 다 합친 거는. 그죠? 그런데 얘는 뭐야? 7개. 그렇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게임 이론에서 보면 이럴 경우에는 공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상충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래서 각자 혼자 할 때도 가치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가법성에 관련된 그런 그 개념들을 정리한 거고, 아까는 뭐 그 1차원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변수가 2개가 되면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도, 이게 2차원이 아니죠. 이게 3차원이죠. 3차원의 그래프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렇게 휘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준가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브 에디티비티,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같이 휘긴 하는데 이건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슈퍼 에디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같이 합치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값이. 그죠? 대표적인 그런 함수 형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가법성에 관련된 개념들을 갖다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전망이론에서 얘기할 때는 뭐를 갖다 가정하냐면 그 가치 함수가 특성이
준가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완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점점 완만하게 증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로 하세요. 자, 방금 우리가 그 참고 보기 전에 사람들이 리스크를 갖다가 추구하고 이익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추구하고 손실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지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그 카너먼하고 그 세일러가 같이 실험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질문이 약간 달라졌는데 질문 2하고 질문 3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익에 대한 실험이고 빨간색으로 된 거 2프라임 그다음에 3프라임 요거는 손실에 대한 그런 선택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먼저 이제 그 실험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4,000원을 80%의 확률로 먹는 거하고 3,000원을 100%의 확률로 이익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지금 100이 확률이 지금 생략이 됐는데 이럴 땐 100%라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3,000원을 100%에 먹는 걸로 더 좋다고 더 많이 선택을 했어요. 80%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리스크를 갖다 회피한다는 거예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3,000원을 확실하게 취하는 것을 갖다 80%가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이익일 경우에 리스크를 갖다가 좋아한다고 그러죠. 리스크가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80%, 100% 이런 식으로. 그죠? 확률이 50% 이상일 경우를 갖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두 번째 질문은 뭐 손실에 관한 건데 확률이 이것도 이제 50% 이상일 때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4,000원을 갖다 잃을 확률 이 80%고 3,000원을 잃을 확률이 100%예요. 그럴 때 사람들한테 뭘 더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이 대안 4,000원을 갖다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그죠? 확률 저기 막 20%는 잃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4,000원을 근데 4,000원을 갖다가 잃을 확률이 80%인 걸 갖다가 사람들이 92%가 선택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이 50% 이상일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갖다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기대 효용이 사실 이게 지금 3,200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선택됐냐면 기대용이 3,000원인 걸 갖다 이게 선택이 됐어요. 그죠? 즉 뭐냐면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확실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확실한 대안이 과대평가돼서 선택되는 걸 갖다가 확실성 효과라고 불러요. 반면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손실의 기대비용, 이게 마이너스 3,200원이죠. 이건 절대값이 더 커도 과소평가된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이 더 커도 과소평가돼서 뭐가 선택되냐면 그게 선택된다는 거예요. 즉 확실히 잃는 거는 지금 3,000원을 확실하게 잃는 거는 선택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8%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확률이 50% 이상일 경우고 이거 두 개는 그죠? 그 밑에 건 뭐냐면 확률이 50% 이하일 경우 예를 들어서 4,000원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20%, 그다음에 3,000원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25%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제 기대용이 800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대용이 750이고. 이게 어떤 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골라봐 그랬더니 4,000원을 갖다 20%의 확률로 먹는 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65%, 3,000원을 좀 더 확률이 높지만 25%의 확률로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 35%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대안을 갖다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손실도 역시 이제 확률이 50% 이하일 때 손실을 갖다가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4,000원을 20%의 확률로 뺏기는 손해를 보는 경우하고 3,000원을 25%의 확률로 다시 뺏기는 그런 경우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또 반대가 됐어요. 이건 기대용이 마이너스 800원이고
이건 기대형이 마이너스 750이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65%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42%가 이걸 선택을 하고. 그죠? 바뀐 거죠. 아까 여기 위에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부등호가 이익 손실 이 쌍에서 모두 반대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 50% 이상일 때는 이게 선택이 되고, 이게 밑에서는 이게 선택이 되고, 그죠? 비슷한 그런 그 경우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선택이 됐는데, 그죠? 리스크가 있는 게 선택이 됐는데 밑에서는 뭐가 선택이 됐냐면 오른쪽 거, 즉 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요 위에 질문하고 이 질문 밑에 있는 질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확률이 이게 크냐 작으냐 50% 이하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이게 부등호가 얘하고 얘가 반대, 얘하고 얘가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리스크를 갖다 손실일 경우, 이익일 경우에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손실일 경우에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고, 여기서 반대로 뭐야? 리스크가, 그죠? 큰 거를 갖다 선택을 하고, 그죠? 이게 선택이 됐죠? 손실일 경우에는 뭐예요? 리스크를 갖다가 회피하고, 그죠? 회피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부등호가 반대로 얘하고, 그죠?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거울에 반대로 비춰지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반사효과, reflection effect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에 질문하고 밑에 질문하고 차이가 뭐냐면 확률이 중간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중간 이상일 경우에, 즉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리스크를 사람들이 이익일 때는 추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실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률이 크면, 이렇게 크면 50% 이상이면 반대로 나타나고, 50% 이하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리스크일 이익일 때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고, 손실일 때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죠? 요 확률들이, 그죠? 이 확률들이 작을 때는 중간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하고 3-3'에서 0.2, 0.25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하고 반대로 나타난다. 즉 이익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고, 손실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전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즉 확률이 2분의 1, 50% 이하일 경우에는 기대효용에서 예측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기대효용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쪽이 더 크니까 800이고 750이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다 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손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800, 이거는 마이너스 750이니까 이게 더 적잖아요, 기대효용이.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게 큰 거죠. 영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효용이 마이너스 800보다는 750보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대효용인데, 기대효용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측 결과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기대효용이 예측하는 대로, 기대효용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100% 선택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65%, 35%, 42%, 58%잖아요. 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대효용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는 35%, 여기 42%나 된다는 거예요. 즉 100% 기대효용 이론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이게 이제 이걸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면, 확률이 작을 때, 클 때, 사람들이 손실하고 이익하고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느냐, 아니면 추구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망 이론의 첫 번째 주기는 가치함수의 이제 특성을 갖다가 쭉 보고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손실 회피성이라는 거예요. 로스 어버션. 그죠? 이 얘기 뭐냐면, 손실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하고 같은 금액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마이너스 1,000원하고 마이너스 1,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1,000원이다 라고 했으면은 같은 1,000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손실의 경우에 훨씬 더 강하게 그 카너먼하고 트베스키가 측정한 거는 2.25배입니다. 2배가 넘게 과대평가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특징은 가치함수가 이게 가치함수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0에서부터 출발한다, 움직인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특징인 그런 민감도 체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밑으로는 또 이렇게 휘어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같은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O라는 거에 대한 그 가치는 이만큼인데 같은 O를 갖다 잃는다는 거에 대한 그 느낌, 그 부정적인 느낌은 2.25배라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게 이거보다 2.25배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경험 많이 하지만 1,000원을 갖다 딸 수 있는 확률이 5,000원, 50%, 1,000원을 갖다 잃을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확률이 뭐야? 50%다. 이런 복권을 여러분들 사나요? 1,000원 냈는데 반은 딸 수 있고 1,000원을 갖다가 반은 1,000원을 잃는 거예요. 이런 복권을 여러분들 사나요? 사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손실 쪽이 더 크게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똑같이 1,000원, X가 1,000이라고 얘기하면 1,000원을 잃는 거에 가치의 마이너스,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그게 1,000원을 갖다 따는 거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그럼 유도되느냐를 갖다 보면 예를 들어서 X하고 X보다 작은 Y가 있고 이 Y는 다시 0보다 크거나 같다 0하고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X라는 돈을 50%의 확률로 따는 거하고 X라는 돈을 50%의 확률로 잃는 그런 거 있으면은 이런 대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Y, X보다 작은 숫자죠. 그죠? 그거에 따를 확률이 50%, 그 다음에 Y를 갖다가 그 돈을 갖다 잃을 확률, 그 X가 같은 X지만 이게 잃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5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선호가 된다. 사람들이 지금 이게 더 선호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VY 더하기 V-Y 더한 거가 X의 가치 더하기 X를 갖다 잃을 때의 가치, 절대값을 갖다 더한 것보다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더 작은 거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택된다는 얘기는 이게 선택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가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만약 이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얘를 갖다가 1로 보내고 얘는 어떻게 해요? 1로 보내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V-Y 마이너스 V 마이너스 X가 뭐예요? VX 마이너스 VY보다 더 크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가 0하고 같거나 큰 숫자라고 그러는데 0이라고 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Y가 0이면 그럼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얘하고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아요? 요거하고 그렇죠? 요거만 남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부등호가 있는 거는 오른쪽이 더 선호된다는 것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예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치함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0을 갖다 중거점으로 삼고 감소하고 위로도 감소하고 밑으로도 감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그 정도는 2.5배, 2.25배 그죠? 식으로 나타나면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알파승 그 다음에 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즉 이쪽에 있을 때는 그죠?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마이너스 X의 베타승 그렇죠? 이 식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엑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X축, 이게 X축이고, 이게 나와 있지만, 이게 X축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Y축은 VX,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엑셀로 이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특성은 이걸 보면, 중거점, 그 다음 민감도 체감, 그 다음에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 싫어한다. 로스 오버션 이 세 가지 특징을 갖다 외우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면 그게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이게 알파하고 베타는 이게 민감도 체감을 갖다 나타내는 거고 곡선의 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 그림을 갖다 그리기 위해서는 0.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람다는 뭐냐면 손실 회피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람다는. 그죠? 그건 이익 대비 손실의 체감 배수. 여기서는 이제 2.25라고 가정을 했죠. 람다가 2.25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S자로. 이게 바로 뭐냐면 가치 함수이고, 이것만 보면 특징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방금 봤던 그 가치 함수를 우리가 이제 뭐 알파 베타가 0.5라고 가정하고 그렸는데, 실제로 그 투버스케하고 카너먼이 측정을 해봤더니 알파하고 베타 값이 한 0.88 정도 됐고, 그다음에 람다는 2.25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치 함수를 갖다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보면은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뭐 그 세 번째 특징은 나타나 있죠. 더 많이 감소하는 거, 가치가 손실일 때 더 가치가 감소하는 걸 느낀다. 중거점도 나타나는데 이게 휘었다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는 일부러 이걸 갖다 휘었다는 걸 갖다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0.5를 갖다 사용했는데, 실제로 투버스케어 카너먼이 가치 함수 추정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0.88 정도 나왔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값이 커지면 이것도 이렇게 휘는 게 보이겠죠. 이것도 이렇게 휘는 게 보일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너먼이 직접 추정을 했을 때는 알파 베타가 0.88 정도고, 그 다음에 람다는 2.25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했고, 사실 이 알파하고 베타 값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람다 값은 거의 다 어떤 경우든지 다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뭐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서 보면 100이라는 이익의 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0 V 100이죠. 그죠? 이거의 절대값은 한 57.54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추정한 거에 따르면. 그죠? 그 다음에 같은 100일 때, 그러니까 이게 요 크기가 57.54라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100을 만큼 손실을 갖다 봤을 때 이 길이를 갖다가 재보니까 이게 얼마냐면 111.09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여기 지금 100이니까 129.47. 그렇죠? 이거의 길이가 129.47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일 때를 갖다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게 2.25배 정도 되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갖다 이제 두 번 연속 100을 갖다 얻을 때 이익을 얻을 때 가치를 갖다가 보면 이게 이제 중거점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이라는 그 돈의 가치 더하기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100이라는 돈의 가치를 갖다 더하면 57.54 더하기 57.54니까 이게 115.09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두 번에 나눠 갖지 않고 한 번에 받는다. 그랬을 때 가치는 얼마냐면 105.90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죠. 100일 때는 57.54, 200일 때는 105.90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크죠. 두 번에 나눠 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가치가.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줄 때도 똑같이 이제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나눠주면, 사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주급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한꺼번에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급으로 받는 것보다는 월급으로 받는 것 갖다 선호를 하는데, 개독으로 가면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갖다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즉 뭐냐면 한 번에 200을 갖다 얻는 가치가 사실은 두 번에 나눠 100씩 나눠 받을 때 가치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준가법성, 민감도 체감성을 갖다가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연속 100을 갖다가 받는 손실, 아까는 이익이었고, 손실의 가치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9.47 더하기 129.47 두 번 받을 때 이게 얼마냐면 258.95예요. 그죠? 이게 지금 2회 연속하면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58.9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거의 절대값이 한 번에 200을 갖다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으로 보면. 그죠? 한 번에 200을 갖다 잃는 가치가 역시 이것도 준가법성, 민감도 체감성을 갖다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것, 즉 두 번 연속해서 이익 또는 손실을 갖다가 얻는 그런 가치가 총 1회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나 손실을 갖다 한 번 볼 때마다 중거점이 사실은 이동하는 걸 나타내요. 그죠? 1회 이익이나 손실을 갖다 봤을 때 그 결과값이
새로운 중거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금액으로 한 번의 이익 또는 손실을 갖다 보는 경우 중거점의 변화는 없지만 한 번에 많이 이동을 하죠. 그렇지만은 두 번에 나눠서 그 얻어지는 가치가 그게 이익이든지 손실이든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쪽이 컸고 여기서는 이게 더 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민감도 체감성을 갖다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투버스케어 카너먼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계수들 알파하고 베타 그다음에 람다 값을 갖다가 계산해 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망이론의 두 번째 축 확률 가중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축은 뭐였죠? 그렇죠. 가치 함수라는 거였죠. 두 번째 축은 확률 가중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망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얘기하는 확률하고 좀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확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확률이 3분의 1로 받아들여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확률 곱하기 효용이에요. 그래서 P 곱하기 UX X가 가져다주는 효용에다가 확률을 갖다 곱하면 바로 이게 기대 효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나 다 그다음에 확률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관계없이 이게 이제 그 배율이 그 차이하고 그다음에 배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즉 뭐냐면 선형성을 갖다 유지를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0.5%, 즉 50%는 10%보다 5배가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죠? 그리고 0.2하고 0.3의 차이는 얼마예요? 0.3하고 0.4의 차이, 즉 0.1로서 이거하고 차이나 이거하고 차이나 확률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0.1로서 10%로서. 그죠? 반면에 전망 이론에서는 확률을 갖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죠? 사람들이 확률에다가 가중치를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가중함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가중함수는 이게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6분의 2, 그죠? 어떤 사람은 6분의 4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스펙트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 확률에다가 가치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비선형적인 효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도 그렇고 이 주관적 확률 가중함수도 이게 비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는 어떻게 우리가 기대 효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전망 이론에서는 프로스펙트 전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확률 가중함수의 값에다가 가치함수를 갖다 곱해요. 즉 WP에다가 VX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다르죠. 그죠? 확률에 대한 느끼는 가치, 그죠? 값, 느낌을 갖다가 그거 갖다 주관적인 확률로 계산을 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가치에다 곱해주면 그게 이제 프로스펙트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 가중함수는 이게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비선형이에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S자도 아니고, 그죠? 이상하게 생겼죠. S자 비슷하긴 하지만 S자를 뒤집어 놨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0.5, 즉 50%라는 것은 0.1, 10%보다 5배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더 설명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0.2하고 0.3의 차이는 이게 0.1인데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그죠? 0.3하고 0.4의 차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딱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x축이 확률이고 그 다음에 y축이 확률 가중함수예요. 사람들이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확률의 가치, 크기를 갖다가 지금 WP라는 그런 함수, 즉 이렇게 생긴 함수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객관적인 확률에 따라서 다 똑같이 느낀다. 느낌이 똑같다. 뭐 0%나 50%나 100%나 다 똑같이 느낀다. 그러면 이게 선형이 되는 거죠.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그죠? 선형 위에서 45도선 위에서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기대 효용에서 얘기하는 그런 확률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확률의 그런 무게감 이게 같다고 가정하면 이게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망 이론에서는 그게 이게 직선으로 안 나타나고 이렇게 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곡선이고 비선형적이라는 거예요. 선형적이지 않고, 그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걸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카노먼하고 트바스키가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확률을 갖다가 이제 그 뭐 0%부터 100%까지 이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느낌, 실제 느낌을 갖다가 한번 보고를 해라.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 확률에 대한 그 무게감이 이런 형태를 갖다 그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에서 확률이 작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는 0.35, 35% 이하일 때는 사람들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보다. 그래서 과대평가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확률이 중간 지점 사실 50%라고 아까는 그 전전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뭐 그 이익하고 그다음에 손실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달라진다,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35%예요. 35%. 이걸 기준으로 해서 35%일 때는 확률의 그런 35%라는 확률이 그대로 사람들이 35%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면 이 전에는 35% 이하일 때는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날 때는 35%를 지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확률이 실제보다 더 떨어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35% 이하일 때는 확률을 갖다 과대평가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확률은 이건데 이만큼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35% 지나면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인데 50%가 안 되는 거로, 그죠? 뭐 0.4밖에 안 되는 거로 사람들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요걸 지나서부터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그 가치함수하고 마찬가지로 확률 가정함수에도 이제 민감도 체감성이 성립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0%로 늘어날 때, 그죠? 또는 0.9에서 90%에서 100%로 늘어날 때, 이게 늘어나는 게 0.3에서 0.4로 갈 때나 0.6에서 0.7로 갈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0.3에서 0.4로 가면 확 별 변한 게 없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0.3에서 0.4로 갈 때는, 또는 0.6에서 0.7로 갈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그 확률에 대해서 가중치가 변하지 않아요. 느끼는 정도가. 뭐에 비해서 0에서 1로 갈 때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1%라도 10%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사람들한테 주는 느낌이, 중요성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만 0%에서 조금만 늘어나도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90%라는 거하고 100%라는 건 또 다릅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은 100%로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90%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10%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100%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100%라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90%에서 100%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일로 확 뛰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죠? 여기서 0에서 10% 나올 때는 왕창 뛰고 90%에서 100%일 때도 확 뛰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양쪽에서 확률이 변하는 정도, 즉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확률의 그 무게감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확률 평가의 이제 중거점을 보면 당연히 뭐 0% 또는 100%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함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숫자가 바로 0.35, 35%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뭐예요? 요걸 기준으로 사실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예요? 리스크에 대한, 이익일 때 리스크, 손실일 때 리스크. 그죠? 이게 이제
확률이 작으면 아까 뭐 50% 이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숫자를 그냥 50%뭐 반 정도 2분의 1 이상일 때 이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확률이 작을 때는 정확하게는 35% 이하일 때는 실험을 해보니까 이익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게 되고 손실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35%가 넘어가면 확률이 이익은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게 되고 손실에서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 이게 추구, 회피, 회피, 추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거울을 갖다 볼 때 반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리플렉션 이펙트, 반사효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전망 이론의 두 번째 축인 확률 가중함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거, 1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거점이 되는 거고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죠? 또 하나 중요한 중거점 뭐냐면 0.35 즉 35% 이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반사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런 그 함수 형태로서 사실은 이런 이 지금 이 확률 가중치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는 확률에 대해서 나타내는 함수 그죠? 를 갖다 나타내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확률의 감마 승을 갖다 뭐로 나눠줘요? 요거를 갖다가 감마분의 1승으로 곱해주는 거죠. 승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밑에는 P 확률의 감마승 더하기 1-1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죠? 확률을 갖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그 확률만 감마승을 해주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 식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그 카너먼하고 투바스키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런 그 감마 값을 갖다가 도출해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그 카너먼 투버스키가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확률 가중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터는 지금 밑에 나와 있고. 그래서 감마를 갖다가 0.65라고 가정하고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너먼하고 투바스키가 실험 결과를 갖다가 계속 보면 일단 확률이 0일 때는 사람들이 전혀 뭐 무게감이 없죠. 일어나지 않는 일.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확률이 100%일 때는 무게감이 1이라고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0.35 그죠? 여기 중간쯤에 있는 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반전되죠. 과대평가했다가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죠? 여기서는 똑같고 그죠?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실험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보면 지금 확률의 가중치 무게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가중치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가중치를 갖다 더하면 사실 이게 아까 본 것처럼 P 더하기 1-P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그죠? 이게 이제 1인데 그거의 가중치보다 이게 더 작아져요. 이런 커브가 나오려면 이런 곡선이 나오려면 이게 지금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준가법성이죠. sub additivity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 확률에서 사실은 0.35죠. 이게 이제 둔감해졌다가 양쪽으로는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점점 커지다가 또 끝에 가서는 또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베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확률을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실한가 100%인가 또는 불가능한가 0%인가 또는 가능성 있음 즉 0하고 1 사이의 확률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측입니다. 송영 교수의 추측인데 0.35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3분의 1하고 비슷하잖아요. 0.33 아까 좀 얘기한 대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 0에서 1까지를 갖다 세 구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33%, 33%. 두 번째는 이제 66%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 99%가 되잖아요.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0.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조나탄 베런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변곡점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거하고 불가능하다는 거 사이에 상당히 갭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상대적으로 평평하죠. 이러다가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팍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갭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 카너먼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과대평가했다가 더 커지면 0.35, 35% 이상이 되면 또 과소평가하다가 또 마저에 갑자기 확 평가를 갖다 크게 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 보인다.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는 게 바로 확률 가중함수이고, 이게 전망 이론의 두 번째 축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 가중함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전망 이론에서는 중요한 두 번째 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카너먼하고 트버스키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런 확률 가중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 밝혀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도 한번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왼쪽 그림은 뭐냐면 연간 사망자 수, 실제 연간 사망자 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각종 이런 질병이나 그 다음에 뭐 재해 이런 걸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숫자를 갖다가 실제 숫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망자 수를 갖다가 주관적인 숫자를 갖다 써봐라. 그래서 매칭을 딱 시켜서 찍어보니까 지금 이런 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신해서 죽는 사망자 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얼마 정도 되죠? 한 500, 600 정도 되는 거죠. 아니 더 되겠네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네요.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 질병들이고, 이쪽 거는 뭐냐면 실제보다 사람들이 더 위험을 갖다 덜 느끼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는 우연히도 실제 그 숫자하고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숫자하고 거의 유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심장마비 같은 거는 실제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이 더 발생하는 빈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다음에 뭐 위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거는 당뇨죠. 당뇨도 실제로 사람들이 이 당뇨 때문에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점들이 지금 굉장히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이 평균을 내서 쫙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확률 가중함수의 성향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는 아까 이게 0.35, 35%였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지나는 점이 있고, 요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과대평가하고 여기는 과소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신문이나 소설에 보면 문장에 나타나는 그 알파벳 빈도, 뭐 이래서 A, 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J, X, Q, Z, Z라고 하죠. 영어 발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나타나는 빈도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빈도하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이 점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자본이 있었으면 내가 그림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유사하게.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세 분석, 추세치를 갖다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했더니 이런 식이 나타나죠. 이게 한 77%, 72%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의 추세를 갖다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추세를 그려보니까 역시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 우리가 이제 카너먼하고 트베스키가 얘기했던 확률 가중함수라는 것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한테 물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성향들을, 확률 가중함수에서 가져가는 그런 성향들을 사람들이 실제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됐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 가중함수가 왜 획기적이냐, 왜 이 확률 가중함수 도입으로 확실성 효과,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옛날에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레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 패러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불어로 하면 이제 이게 S가 발음이 안 되죠. 그죠?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레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이제 알레라는 사람이 제시한 실증적 근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그런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가 이제 제시한 알레의 패러독스가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질문이 4가 있고 4 프라임, 4 다시라고 얘기하는 다시는 이거는 대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발음입니다. 그래서 R 프라임이라고 4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어퍼스트로피 S를 갖다가 프라임이라고 읽는 것이 이게 사실은 영어식이죠. 그죠? 그래서 질문이 두 개 있죠. 4하고 4 프라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질문 4에 먼저 봅시다. 이게 뭐냐면 기대 효용을 갖다 이게 지금 보면 A란 대안이 있고 B란 대안이 있어요. A란 대안은 500만 원을 갖다가 10%의 확률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100만 원을 89%의 확률로 가져가거나 하는 그런 대안이고 B 대안은 100만 원을 갖다가 확실하게 100%의 확률로 가져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실험을 갖다가 하기 전에 기대 효용 이론으로 한번 이거 갖다 계산해 보면 500만 원 10%니까 기대 효용은 50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89%의 확률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기대 효용이 얼마냐면 89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야 되니까 139만 원이에요. 기대 효용이. A에 대한 A의 그런 그 A라는 대안의 기대 효용은 얼마냐면 139만 원인 거예요. 반면에 B는 100%니까 100만 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기대 효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A하고 B를 갖다 비교해 보면 A는 139만 원, B는 100만 원의 기대 효용이 있기 때문에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A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이거를. 그죠? 기대 효용에 의하면.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보니까 뭐야?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란 대안은 B란 대안이 선택이 됐다는 거는 100만 원을 확실하게 먹는 그런 효용이 500만 원을 갖다가 10%의 확률로 먹는 거 더하기 100만 원을 89%의 확률로 먹는 거에 기대 효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아무도 하나도 못 먹는 가능성이 이제 여기 10%, 89%니까 이게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확률로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죠? 이렇단 얘기예요. 이거하고, 그죠? 뭐를 갖다 비교하는 거냐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A라는 그런 대안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B란 대안은 뭐냐 하면, 100만 원을 갖다가 확실하게 먹는 그런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이쪽 왼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남아있는 거죠. 이건 뭐 어차피 0이니까. 그죠? 이런 식의 위식을 갖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라는 건 이제 100% 먹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그러니까 B라는 대안의 기대효용을 갖다 계산해 보면 요걸 갖다 정리를 하면, 그죠? 이렇단 얘기고, 그죠? 이렇단 얘기는 다시 뭘 의미하냐면은 요걸 정리를 하면 1-0.89 곱하기 요 확률이죠. 그 다음에 100의 효용. 이 500의 효용에다가 10% 곱한 거, 10분의 1 갖다 곱한 거 하고 같아지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0.11에다가 확률로 100만 원을 가져갈 때 효용이 500만 원을 갖다가 10%의 확률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질문 1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 더 선호하고 이걸 더 선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뭐냐면 이게 뭐야? 이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B를 갖다가 B 대안 즉 이거를 B 대안을 더 선호한다는 게 이렇단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알레가 제시한 게 그렇다면 한번 다 질문을 바꿔보자. 그래서 4'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란 대안은 뭐냐면 500만 원을 갖다가 10%에 먹고 D는 뭐냐면 100만 원을 갖다 11%의 그 확률로 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대 효용을 갖다 계산해 보면 이거는 C는 500 곱하기 0.1이니까 50만 원. 그죠? D는 100만 곱하기 11%니까 11만 원.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뭘 선택했냐면 이걸 선택을 했어요. 이게 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500만 원 훨씬 크니까 기대용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C를 갖다가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C가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D는 이거고.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C가 더 선호가 됐다는 건 아까 여기서 지금 요게 A고. 그죠?
요게 B였죠. 그죠? 밑에서는 지금 요게 C고 요게 D란 얘기예요. 즉 뭐냐면 500만 원을 10%로 먹을 때 확률, 기대 효용. 그죠? 에다가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 이게 확률이 90%라는 얘기예요. 그죠? D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100만 원을 11%에 100만 원이라는 걸 얻었을 때 효용에다가 11%를 갖다 곱해주고, 그죠? 더하기 못 먹었을 때 그때 확률이 89%니까 이걸 더해주면 이게 바로 D라는 대안의 기대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 간단하게 하면 요식을, 그죠? 요식을 갖다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0이니까, 그죠?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건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즉 뭐냐면 여기서는 500만 원을 갖다가 먹는 확률에다가 0.1 곱해진 것이 100만 원을 갖다 먹었을 때 효용에 0.11 곱해진 것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4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고, 질문 4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면 이 부등호가 같잖아요. 얘가 얘고, 그죠? 얘가 얘니까, 그죠? 일관성이 있다면 이게 부등호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여기서는 0.11 곱하기 U, 그러니까 100의 효용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죠. 지금 0.11 곱하기 100만 원의 그런 기대 효용이 더 작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그 뭐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두 개가. 부등호가 반대가 됐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질문 4하고 질문 4'하고 결과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정면으로. 이걸 갖다 이제 알레가 얘기를 해서 이게 알레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런 기존의 그런 기대 효용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전망 이론, 특히 이제 확률 가중함수를 갖다 도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인간들은 더 확실한 결과를 갖다가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 전망 이론에 확률 가중함수를 도입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레의 역설 모순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를 도입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더 중시한다. 그런 걸 갖다 한번 모순이 생기는지 확률 가중함수를 갖다 도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1과 전슬라이드에 식 1가 있었고 식 2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즉 뭐냐면 이게 식 1이었고 이게 식 2였어요. 결론이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률 가중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이라고 얘기합시다. 1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0.11이니까 이거는 1 W 이거 웨이트죠. 확률 가중함수 A에서 0.89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11%의 확률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지 않는 확률, 그죠? 89%죠. 1에서 0.11을 빼면 89가 되잖아요. 0.89.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이 0.11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이 유틸리티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 함수를 갖다 곱하는 거죠. 100의 가치. 그죠? 이것도 역시 앞에 0.1인데 이걸 갖다 이거 그냥 쓰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사람들이 다르게 느낀다 해서 확률 가중함수를 가정해서 W 0.10이라고 하고 여기다 역시 유틸리티 500 유틸리티 효용을 갖다가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500의 가치를 갖다 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을 아까 1식을 1'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결과였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2'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 0.1은 그냥 가져오고 대신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0.1을 쓰는 게 아니라 뭐로 하냐면 확률 가중함수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틸리티도 가치로 바꾸고 밸류로 바꾸고 그다음 요거는 역시 그대로 가져오고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것도 역시 확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확률이 이게 확률이니까 요거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가중치 판단할 때 쓰는 그런 가중치를 갖다가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100의 가치를 갖다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하고 2'이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다시 표현한 거예요. 1하고 2를 갖다가 다시 1', 2'으로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를 도입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하고 1'하고 2'하고 얘를 갖다가 좌변은 좌변, 우변은 우변끼리 더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다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죠? 즉 요거죠. 요걸 더한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은 뭐예요? 요거에다가 그렇죠? 요거에다가 다시 요걸 갖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왼쪽이 더 크고 여기도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역시 합친 게 그렇죠? 더 커야겠죠. 바뀌지 않겠죠. 부등호가 요건 요거끼리 더하고 요건 요거끼리 더했으니까 큰 수를 더 큰 수를 하고 더 큰 수하고 더하고 더 작은 수하고 더 작은 수하고 더하면 그렇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도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수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럼 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날려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만 남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부등호는 계속 유지가 되죠. 요거만 날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더 자세하게 쓰면 사실 요거는 이름 그냥 놔두고 이 8, 9라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요 우변에 있는 것 갖다 여기로 옮긴 거예요. 이걸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V100하고 V100은 같으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고 가로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 원래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가로를 쳐서 요거 갖다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그죠? 가로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00의 그런 가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양수죠. 그죠? 100의 가치니까 0보다 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양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가 이 부등호가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 결정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준 값업성에 의해서 0.89 그 다음에 의 그런 가중치 가중함수하고 0.11의 가중함수를 더하면 그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즉 확실히 어떤 사건이든지 둘 다 일어나는 그런 확률 1이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날 확률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게 준가법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브 애디티비티. 그죠? 즉 뭐냐면 이 숫자는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1보다 작은 숫자를 빼주면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양이에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숫자를 갖다 1에서 빼주면 이게 0보다는 큰 숫자겠죠. 그죠? 이것도 0보다 큰 숫자고 얘도 0보다 큰 숫자니까 뭐야? 이건 양수고 그죠? 0보다 큰 숫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부등식이 모순이 없어져요. 아까는 이게 모순이 있었잖아요. 이게 얘하고 부딪혔잖아요. 반대가 됐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갖다가 확률 가중함수를 도입해서 변환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등식이 모순이 없이 성립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대 효용 이론으로 이렇게 모순이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확률 가중함수를 갖다 도입하니까 모순이 없이 이렇게 식이 성립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확률 가중함수로 알라의 역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가중함수가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기대 효용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걸 갖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갖다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35를 기점으로 해서, 확률이 더 작을 때는, 0.35보다 작을 때는, 확률을 갖다가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고, 3.5보다 클 때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추구하고 회피하는 게 이익이냐 손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봅시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가운데에서 높은 경우 0.35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0.35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높은 경우는 확률을 갖다 과소평가하게 돼 있고 낮은 경우에는 확률을 갖다 과대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익과 손실이 나는 경우에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확률을 갖다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회피하게 되고 리스크는 손실의 경우는 또 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0.35 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가 이익인 경우는 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손실인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로 지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반사 효과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익의 경우에 있어서 확률이 예를 들어서 높은 편이다. 그럼 확률을 갖다 과소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내가 돈을 땄어요. 그죠? 그러면 돈 딸 확률이 높아지면, 그죠? 그렇죠. 돈을 갖다 딸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즉 오늘 밤 내가 돈을 갖다 따게 되면, 그럼 패가 조금만 나빠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게 이제 포커 치는 사람들은 굳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진 것을 갖다가 더 보호하려는, 그죠?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이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확률이 높은 편인 경우에 손실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게 된다 오히려. 그죠? 포커 게임 다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밤 돈을 갖다 잃으면, 아니면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면, 그죠? 높아지면, 그죠? 0.35 이상이 되면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패가 나빠도 더 리스크적인 그런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는 행동을 해요. 계속 베팅하는 거. 패가 좋지 않아도 계속 베팅하는. 이렇게 돼서 잃은 사람은 계속 잃게 되죠. 이게 도박 중독을 또 가져오게 되고, 그죠? 그런 예를 갖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낮은데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 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권을 갖다 구입하는 게 바로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갖다가 확률이 낮을 때는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실 높지 않은데도 광우병으로 소고기 수요가 감소를 하잖아요. 리스크를 갖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역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공포감 때문에 리스크를 갖다가 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려고 한다. 그죠? 이렇게 그런 그 네 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지금 패턴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한 번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는 이게 이제 확률이었고 이게 가중함수였는데, 지금은 가중함수에다가 실제로 가치함수를 갖다 곱한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림을 갖다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익이 100이라고 얘기하고, 뭐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뭐 100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확률 P하고, 이 확률 P에 대한 확률 가중한 평가값, 즉 뭐냐면 확률 가중치하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가치함수를 갖다 곱한 거예요. 그죠? 그게 Y축이 되는 거예요. Y축.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는 이게 그냥 WP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가치함수까지 곱한 값이에요. 이 X축은 확률에서 그대로 있고,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런 돈을 갖다가 확실하게 100%의 확률로 가져가는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때 이제 가치는 뭐냐면, Y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W1,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는 100%죠. 1이죠, 1. 그죠? 거기다가 가치, 그 100의 가치 함수, 이게 이제 57.54라면, 그 두 개, 1에다가 57.54를 곱하면 57.5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일 경우에는 쭉 올라가면 57.5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즉 W1에다가 57.54를 곱한 것, 즉 1에다가 57.54를 값을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다. 이 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예도 한번 봅시다. 뭐 0인 경우에 0이니까 놔두고, 아주 확률이 작은 거 5%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5%라는 그런 확률에다가 사람들이 느끼는 가중치, 그죠? 이거는 이제 과대 추정, 그 확률이 작을 때는 과대하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0.05, 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2%로 과대 해석하는 거, 과대 평가하는 거, 리스크를 갖다가 확률을. 그죠? 그래서 0.2가 들어오게 되고, 요 값으로. 그죠? 거기다 57.54를 갖다 곱하면, 이게 이제 57.54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6.9가 됩니다. 그래서 0.05인 경우에는 6.90으로 이제 이 가중치가 포함된 그런 그 가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6.9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게 이제 확률이 가중이 안 됐으면은 0.05에다가 이걸 곱하면 2.9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요거죠. 요거 가중치가 없으면 요거로 이제 요게 이제 그 기대 효용에서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대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률 가중함수 전망 이론에서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확률을 갖다 가중하니까 가치가 더 크게 되니까, 그죠? 이게 요거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스크를 갖다 더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성향들이 0.35 이하일 때는 다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
그죠?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는, 즉 뭐냐면 이 직선보다 이게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다 더 추구하는 성향들이 나타난다.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버리면, 즉 뭐냐면 확률이 35% 이상이 돼버리면, 즉 이쪽 구간에서는 반대로 역전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그죠? 더 낫잖아요. 이 직선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죠? 이런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이게 된다. 즉 뭐냐면 역전이 돼서 중고 확률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갖다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손실도 보면 이건 이제 손실이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아까하고 좀 다르죠.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실 같은 경우에 확률은 뭐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대신에 여기다 뭐 했냐면 그 가치 함수가 이제 손실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실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면 이게 2.25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그쵸? 22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0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즉 확률이 낮을 때는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작을 경우에는 뭐예요? 리스크를 갖다 더 회피하는, 그죠? 즉 직선보다 더 낮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값이 나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다가 35%를 갖다 넘으면, 그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직선보다 이게 더 커지니까, 그죠?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죠? 이게 더 이제 더 큰 거죠. 사실은 0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지나면 리스크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점에 대해서 0.7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야? 리스크 회피고, 그죠? 여기서는 리스크 추구고, 손실일 경우에는 추구고, 이익일 때는 회피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여기서 또 역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갖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아주 이상하게 생겼죠. 0.35에서 샥 바뀌고, 다시 손실일 경우에는 0.35에서 다시 한번 쫙 넘어서고, 그죠? 리스크 회피했다가 리스크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이렇게 보인다는 게 바로 이 그 리스크 성향, 전망 이론에서 얘기하는 확률 가중 함수가 포함된 될 경우에, 같이 고려할 경우에 리스크의 성향을 갖다가 이 한 이론으로 알레 역설과 같은 그런 무슨 없이 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사람들이 전망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가치 함수도 중요하고 그다음 확률 가중 함수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영향을 갖다 주고받느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제 이거 전망 이론에서 얘기할 때 이 전망 이론에서는 편집 프로세스하고 결합 프로세스라는 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망 이론은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프로세스를 갖다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 프로세스는 뭐냐면 결정과 관련 있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 행위, 그 다음에 조건, 결과 등이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편집, 에디팅 프로세스예요. 여기서 이제 중거점도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 프로세스는 뭐냐면 가치 함수가 적용이 되고 또 발생할 확률에 가중치가 붙어요. 그죠? 확률에다가 그 확률 가중함수에다 또 가중치, 그러니까 확률 가중함수라는 얘기죠. 그게, 그죠? 거기다 이제 가치 함수를 갖다 곱해서 총 가치를 갖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면 편집 그런 과정은 뭐냐면 행위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결과 가중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합 프로세스에서는 가치 함수가 적용이 되고 확률 가중치가 또 적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편집이 일어난 다음에 결합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결합 프로세스가 먼저 일어나고 그럼 편집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가치가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확률을 갖다 가중한 결과가 합쳐져서 종합적인 평가, 즉 V가 만들어진 V가 계산이 된다라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을 P로 100만 원이 이제 당첨이 되고, 그죠? 이게 이제 100만,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0.35가 될 수도 있고, 그죠? 0.5가 될 수도 있고, 0.00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이런 확률로 100만 원이 당첨이 된다. 그죠? 확률이 정해지면 이제 그거에 가중치가 붙어서 무게감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100만 원이 당첨됐을 때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반대의 경우죠. 당첨이 안 됐어요. P가 당첨될 확률이라면 Q는 대부분 확률론에서
반대의 경우죠. 즉 당첨되지 않았을 때 확률, 그죠? 그때의 가치, 그죠? 무게감에다가 뭐를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면은 뭐 얼마를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0원을 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원이 되겠죠. 그죠? 손실이 되는 거죠. 당첨이 안 됐으니까. 그랬을 때 가치를 갖다 전부 다 더해서 당첨됐을 때 그런 종합적인 가치, 그다음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 종합적인 가치를 전부 다 더해서 종합적인 가치, 총 가치가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P라는 게 이제 Q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5만 원 당첨되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네. 이게 당첨이 안 된 게 아니라 요거는 100만 원짜리, 요거는 5만 원짜리네요. 그죠? 그런 복권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복권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스펙트 복권이죠. 이 경우에서는 전체적 가치는 뭐야? 100만 원짜리 가치, 복권의 가치. 그다음에 5만 원짜리 복권의 가치. 그죠? 에 의해서 총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 당첨되지 않았을 때를 갖다 가정하지 않았나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당첨이 된다는 걸 갖다 가정한 것 같아요. 이 예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예에서는 사실은 뭐 두 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이게 뭐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안 되면 꽝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편집 프로세스, 결합 프로세스를 갖다 걸쳐서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편집 프로세스나 평가 프로세스, 그렇죠? 결합 프로세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시스템 2A에서 의식적으로 계산한 다음 실행한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멋있게 썼지만 식으로 이게 이제 시스템 2,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꼭 이러냐? 시스템 2A에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하느냐?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느냐?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죠. 설명을 한 것 뿐이고 시스템 1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리스크 상황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갖다 봤어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확률이 뭐 0.35, 0.05, 뭐 1, 뭐 100% 이렇게 이제 확률을 갖다 얘기를 아는 거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즉 뭐냐면 확률을 갖다 아는 거하고 그 확률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확률을 갖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황하고 확률을 전혀 모르는 상황은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적한 그런 실험이 뭐냐면 엘즈버그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엘즈버그의 역설. 그죠? 엘즈버그는 미국 국방성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 비밀 문서를 갖다 폭로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대휴양론의 발레로서 얘기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망이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망이론은 이제 리스크를 안다, 즉 확률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봤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확률 분포를 갖다 전혀 모르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그런 역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실험을 갖다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게 5번째 질문이죠. 이 4장에서 이게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 불투명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90개의 구슬이 있어요. 지금 예를 보여준다면 90개 이상이 있겠죠.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그냥 가려져 있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뽑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90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항아리에 거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몇 개 있냐면은 30개 있고 나머지는 검정하고 노랑인데 검정 또는 노랑인데 이게 60개 둘 다 합치면 근데 비율은 몰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분포는 알고 있는 거죠. 빨간색이 몇 개 있는지는 아는데 검정하고 노랑은 모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알고 있는 상황하고 모르는 상황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을 갖다 먼저 선택을 하고 구슬을 갖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구슬이 자기가 선택한 수하고 맞으면 $100를 갖다 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험을 갖다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 버전으로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실험 이름 뭐냐면 빨강하고 검정 중에서 하나 골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빨강은 30개 있다는 거 아는데 검정은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노랑하고 같이 섞어서 총 60개가 있다. 검정하고 노랑이 60개가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확실하게 정보가 노출된 빨간색 이게 3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갖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강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생각을 좀 해보더니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미리 두 가지 선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을 선택하고 어느 쪽이든지 하나 맞으면 상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강 노랑 선택하든지 검정 노랑 선택하든지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조합을 갖다가 이제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빨강하고 검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결과를 갖다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검정하고 노랑을 선택을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험 1에서는 빨강이냐 검정이냐를 선택하는 거고 실험 2에서는 빨강 노랑 또는 검정 노랑 중에서 하나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뭘 선택했냐 면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송영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빨간 구슬은 지금 30개 있다고 그러고, 그죠? 검정이나 노랑 두 개 합친 건 6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더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선택할 게 맞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기대 효용 이론으로 분석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전망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 효용 이론으로 분석을 하면 그 실험 2 같은 경우에 노란색은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이 맞냐, 까만색이 맞냐, 그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빨간 게 많다고 생각하면 빨강하고 노랑을 갖다 골라야 되고 검정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검정하고 노랑을 갖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얘는 어차피 같은 애들이니까, 그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이제 기대 효용의 이론에 의하면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강이 위에서 검정보다 많다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야. 실험 1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 많이 선택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빨간색이 더 많다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빨강하고 노랑보다는 노랑을 검정하고 노란색보다는 더 많이,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숫자가 같으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여기서 빨강을 선택했다면 여기서도 빨강하고 노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검정하고 노랑을 갖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송영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이게 모순된다는 거야. 실험 1의 결과하고 실험 2의 결과하고, 그죠? 실험 1에서는 이게 더 많다고 판단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실험 2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노란색이 똑같으니까, 그죠? 모순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설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이게 왜 이러냐? 를 갖다 우리가 이제 리스크냐, uncertainty, 불확실성이냐 구분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나이트라는 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네요. 그죠? 72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리스크라는 거하고 위험하고 uncertainty, 불확실성하고 구분을 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망 이론에서는 리스크 상황에서의 판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뭐냐면 위험, 리스크 상황에서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갖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률을 갖다 얘기를 했죠. P가 예를 들어서 0.5다, 0.35다, 1이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가정은 사람들이 사건 확률 분포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전망 이론을 갖다 공부를 갖다 지금 한 거예요. 이번 장에서. 그런데 이 나이트에 의하면은 이런 리스크 말고 uncertainty라는 게 있대요. 불확실성. 이건 뭐냐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uncertainty라고 그래요. 이건 그래도 좀 확률 분포를 아는데 리스크는, uncertainty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리스크하고 uncertainty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한 거 상황을 갖다 이제 리스크하고 uncertainty로 구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본 그 5번째 질문은 사실은 리스크도 아니고
다음에 uncertainty도 아니에요. 즉 뭐냐면 그 리스크하고 uncertainty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좀 uncertainty도 아니에요. 질문으로는. 왜냐하면 빨간 구슬이 30개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검정하고 노랑이 60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률 분포를 갖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uncertainty는 완전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는 아니에요. 이의 상황, 이 상황, uncertainty의 상황은 아니에요. 즉 60개는 전체 90개 중에서 3분의 2. 그죠? 검정하고 노랑 이 3분의 2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정하고 노랑이 반반씩 있다. 그럴 가능성이다. 무작위로 섞였다면 그럼 골고루 분포한다면 검정 노랑 각각 30개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1이냐? 또 1도 아니에요. 1은 뭐냐면 완전히 이해한 상태거든요. 사건 활용 분포를. 그런데 검정과 노랑의 비율을 모르잖아요. 60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몇 개씩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 분포를 갖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과 2가 리스크하고 언서턴티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질문 5 같은 경우에는 엘즈버그는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모호성, ambiguous 하다는 게 모호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mbiguity 그러면은 모호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엘즈버그는 이렇게 섞여 있는 리스크도 아니고 그죠? uncertainty도 아니고 이거 같은 이제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호성 이거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호성 회핑, aversion 한다는 성향을 가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행동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빨간 게 30개는 확실하게 있죠. 그 안에 그죠? 그 리스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검정개는 몇 개 모르죠. 몇 개인지 모르죠. 이거는 이제 uncertainty예요. 섞여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 거냐 검은 거냐 고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이거는 모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회피한다는 거예요. 검정 거를 갖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빨간 거, 즉 확실한 걸 갖다가 더 선호하는 그래서 빨간 거를 갖다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험 2의 결과를 갖다가 행동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보면 빨강하고 노랑은 1과 2가 섞여져 있는 모호한 상황이에요. 빨간 거는 뭐야? 리스크죠. 몇 개 있다는 거 아니까. 노란 거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1과 2가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검정하고 노랑은 비율은 몰라도 비율은 모르기 때문에 2의 상황이지만 그죠? 둘 중에 하나 나오면은 상금을 받는 확실한 선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6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정하고 노란 거하고 다 합치면.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오든지 분포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이거만 나오면 그죠? 검정이나 또는 노랑이 나오면 60개, 두 개가 합치면 60개니까 그러면 상금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선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검정하고 노랑을 갖다 선택하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기대 효용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전망 이론에서는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가정한다고 얘기를 했고, 리스크라는 거는 확률 분포가 완전히 알려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uncertainty, 확률 분포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호성보다는 확실한 걸 갖다 선택을 한다. 그런 성향을 가진다라는 걸 갖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스펙트 이론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지금 봤고, 그죠?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프로스펙트 이론이 응용이 되는지를 갖다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